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셀틱 원정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휴식을 취했어요. 아무래도 3일 뒤에 레버쿠젠전이 있다 보니까 김민재는 휴식을 부여해준 경기였고, 그리고 오늘 양현준 선수가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77분에 출전을 했는데 오늘 경기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한 20분 정도를 뛰었는데 양현준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냐면 양현준 선수가 이 특징이 있어요. 양현준 선수는 매우 저돌적이고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약간 지쳐있을 때 나오면 양현준 선수가 셀틱에서도 들어올 때 수비를 흔들어 놓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지쳐있는 수비를 상대로 양현준의 이 저돌성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20분 동안 키패스를 3개 만들었어요. 오늘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만들어낸 선수가 바로 양현준 선수였습니다. 엄청난 이거는 기록이죠. 심지어 오늘 양현준 선수는 볼 터치가 1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오늘 골 기대값을 보면 2대1 바이에른 뮌헨 승리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골 기대값이 0.94, 셀틱은 1.34거든요. 오히려 셀틱이 골 기대값이 높았어요. 이 골 기대값 1.3 중에 0.8을 양현준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현준이 들어오기 전과 이후가 엄청 큰 차이예요. 심지어 로저스 감독이 양현준 선수가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후반전에 이제 양현준 선수가 어디 나왔냐면 오른쪽에 있는 니콜라스 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니콜라스 퀸이 지금 셀틱에서 에이스거든요.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정말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대신에 후반전에 교체로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요 게헤이루 자리에 이토 히로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현준과 이토 히로키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네 대신에 코망도 들어갔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면 양현준이 돌파가 좋으니까 돌파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양현준한테 볼을 줍니다. 그리고 양현준이 볼을 잡았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오른쪽 풀백인 존스톤이 가운데로 들어가요.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다이어를 끌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양현준 선수가 이토 히로키랑 1대1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인 엥겔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이 선수도 안쪽으로 뛰면서 양현준 선수가 패스를 찔러줄 수 있게 만들고, 아니면 이토 히로키가 이 침투에 들어가는 엥겔스를 따라서 뒤로 물러나면 양현준 선수가 돌파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선택지들을 뒤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존슨톤과 엥겔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앞으로 뛰면서 양현준 선수가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로저스 감독도 양현준 선수가 이 스피드랑 저돌성이 있기 때문에 볼을 잡았을 때 후반전에 들어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장면 보면요, 여기서 양현준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양현준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중앙에서 보면 오른쪽 풀백인 존스톤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양현준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양현준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달려나가는 존스톤 그리고 미드필더인 엥겔스 다 올라가면서 양현준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양현준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볼을 잡았을 때 존스톤과 엥겔스가 측면으로 뛰니까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현준을 막는 선수가 코망이었거든요. 근데 코망이 양현준을 순간적으로 못 따라갔어요. 이때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침투를 해오니까 수비가 가운데로 좀 쏠리는 순간, 그 순간 측면으로 뛰는 엥겔스와 존스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양현준 선수가 패스를 찔러줍니다. 찬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측면으로 뛰는 엥겔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이번엔 엥겔스가 볼을 잡으면서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그 순간 또 안쪽으로 뛰어들어간 존스톤이 있는 거죠. 양현준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현준 선수 대신에 미드필더 1명, 풀백 1명 이렇게 측면으로 달려나가니까 수비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양현준에게 또 공간이 나는 거예요. 일단 양현준의 플레이부터 공격이 나왔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존스톤에게 패스가 또 들어가고요. 들어가니까 수비가 또 끌려나가죠. 그 순간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존스톤이 크로스를 올릴 때 수비를 끌고 나가버려서 양현준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공간이 생깁니다. 좋은 공간으로 들어간 거죠, 양현준 선수가. 그 다음에 좋은 공간에 양현준이 있으니까 컷백이 들어와요. 그리고 양현준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거든요. 근데 앞에 뮌헨 수비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센스 있게 양현준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수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뒤로 달려 들어가는 하타테 미드필더에게 컷백을 받아서 연결해줍니다. 넘어지면서 발끝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뒤쪽에서 레오 하타테가 결정적인 중거리 슈팅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양현준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흔들어 놓고 거기에 더해서 패스까지 찔러주는 거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면 풀백인 존스톤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요. 양현준 선수가 측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온 존스톤이 볼을 받아서 양현준한테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운데로 뛰어요. 이러니까 또 양현준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는 거죠. 그리고 양현준 선수가 여기서 또 볼을 잡습니다. 그 볼을 잡을 때 양현준뿐만 아니라 앞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가운데로 들어오는 존스톤,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어 올라가는 엥겔스 두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현준이 돌파를 할 때 이번엔 이토 히로키랑 싸우는 장면인데 미드필더가 뛰어가면서 다이어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뒤에 있었던 존스톤이 다이어가 끌려 나가는 걸 보고 안쪽으로 뛰거든요. 이때 양현준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로 일단 이토 히로키와의 돌파를 성공을 시키면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양현준에게 쏠리죠. 자연스럽게 양현준이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 놓고 그리고 미드필더인 엥겔스가 뛰어나가니까 다이어가 끌려 나갔어요. 그러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존스톤에게 공간이 나잖아요.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이 패스기를 굉장히 잘 봤죠. 그러면서 존스톤이 양현준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양현준 선수가 정말 20분만 나왔지만 20분 동안의 임팩트가 엄청났다. 그리고 사실은 양현준 선수가 요즘에 몸 상태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저돌성이나 순발력이 발휘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득점이 나올 때 어떤 장면이었냐? 코너킥이 올라왔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왔고 여기서 머리에 맞아서 높게 뜨는 장면이었어요. 하늘로 가까이서 보면 양현준 선수가 다이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이 하늘로 떴다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약간 다이어가 볼이 요 공간으로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약간 놓쳤어요. 양현준 선수를. 근데 양현준 선수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 볼을 보고 있다가 떨어지는 볼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요게 좋았어요. 요 이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그래서 볼이 떨어질 때 다이어가 순간적으로 양현준을 놓치니까 먼저 양현준이 달려나가서 떨어지는 볼에 발을 맞췄고요. 이게 마에다에게 연결이 되죠. 다이어가 뒤늦게 달려나왔는데 양현준이 먼저 이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갔고 여기에서 발을 갖다 대면서 마에다가 득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양현준 선수가 들어와서 이 경기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올려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일단 김민재 선수가 쉬면서 바이에른 뮌헨도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도 잘했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어쨌든 좋은 경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말에 있는 레버쿠젠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위해서 김민재를 쉬게 했는데 김민재가 쉬었어도 이겼고 2차전은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금 이토 히로키나 스타니치가 전력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다이어가 나왔을 때 다이어가 꽤나 괜찮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가 나쁘지 않게 백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도 한 번씩 쉬고 김민재도 한 번씩 쉬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셀틱이 라인을 좀 올려요. 셀틱은 니콜라스 퀸 요 선수가 중심입니다. 양현준 선수랑 교체된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만 공격 포인트가 29개예요. 정말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중심이다 보니까 게헤이루가 이 니콜라스 퀸을 막는데 사실은 압박을 할 때 뮌헨이 사네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게헤이루가 한 칸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이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니콜라스 퀸을 상대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게헤이루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다이어가 약간은 김민재가 아니니까 부담스러운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 다이어가 이렇게 올라와서 과감하게 여기서 볼을 끊어주고 볼을 못 끊겠으면 뒤로 물러나서 볼이 앞으로 들어올 때 먼저 뒤쪽으로 물러나서 볼을 끊어버리는 이런 타이밍을 다이어가 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가 이제 콤파니 감독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어쨌든 백업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그런 약점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압박을 할 때 왼쪽 측면 공격수인 코망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왼쪽 풀백인 게이루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 뒷공간이 다이어 자리거든요. 그래서 셀틱이 볼을 잡은 다음에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순간 다이어가 마치 김민재처럼 과감하게 전진해서 과감하게 붙어주고 여기서 볼이 넘어왔을 때 몸싸움으로 이겨내면서 볼을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가 그래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비를 통해서 볼을 여기서 끊어주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압박에 성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가 이런 타이밍을 그래도 김민재보다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만 침착하게 잘 가져간 날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다이어가 과감하게 올라와 있죠. 올라와서 이제 앞쪽에서 압박을 공격수가 내려오니까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한 번에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다이어가 올라온 만큼 뒤에 우파메카노가 여기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이어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제 김민재랑 다이어 혹은 우파메카노와 다이어 이렇게 다이어가 나왔을 때 오히려 다이어가 앞쪽에서 싸워주고 그리고 다이어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를 위에 써버리고 뒤에 공간은 우파메카노나 김민재처럼 빠른 선수가 커버한다. 이러한 콤파니 감독의 전략적인 역할 분배가 오늘 경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다이어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걷어냈는데 걷어낸 게 셀틱한테 갔어요. 그래서 다이어가 올라오는 것을 활용해서 셀틱이 볼을 잡은 다음에 바로 뒷공간으로 뻥 때립니다. 우파메카노가 걷어낸 걸 받아서. 근데 다이어가 여기서 부지런히 일단은 뛰어가면서 복귀를 하는 장면이고요. 볼이 뒷공간으로 넘어올 때 앞쪽에서 공격수가 달려가니까 공격수보다 다이어가 스피드가 느려요. 근데 볼이 들어오는 위치를 선점을 잘 한 다음에 여기서 다이어가 슬라이딩 태클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요런 거 어쨌든 이제 아슬아슬하고 좀 불안한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다이어가 그래도 노련함이 있는 선수니까 이렇게 본인의 좀 아쉬운 신체 능력을 먼저 공간으로 가 있고 먼저 좀 나와주면서 압박을 해주고 이런 타이밍을 오늘은 잘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가 매 경기 나오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매 경기 나오면 당연히 이 좋은 타이밍을 잡는 게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한 경기 정도만 잘해주면 백업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이어뿐만 아니라 다이어가 어느 정도 이제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다이어를 도와주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엔 우파메카노가 올라가 있고 다이어가 뒤를 커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려서 공간으로 패스를 줍니다. 근데 이때 일단 패스가 좀 길기도 했지만 다이어가 뛰어갈 때 노이어가 빨리 나와서 뒷공간을 커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노이어가 뒷공간을 먼저 나와주면서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 이 장면을 보면 롱킥이 들어가는데 롱킥이 들어갔을 때 다이어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달라붙질 못해요. 이제 오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셀틱의 에이스 니콜라스 퀸이 볼을 잡았는데 여기서 김민재였다면 먼저 달려가서 압박을 하고 플레이를 못하게 했을 텐데 압박이 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리를 줬습니다. 요 간격을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죠. 그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우파메카노가 이 공간을 빨리 뛰어가면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가 요런 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요 다이어의 단점을 노이어가 커버한다거나 아니면 우파메카노가 커버를 하면서 오늘 잘 메꿨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장면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다이어가 압박을 안 하니까 측면에서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커버를 했는데 우파메카노까지 끌려 나오니까 이것을 또 활용해서 뛰어들어가던 셀틱의 공격수가 우파메카노의 뒤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요 공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우파메카노를 또 도와주는 고레츠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끌려 나갔을 때 요 뒷공간을 고레츠카가 달려나오면서 패스를 끊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이어를 기용했을 때 다이어도 나름 잘해줬고 그리고 다이어의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콤파니 감독의 오히려 다이어가 올라가고 우파메카노가 뒤에 있는 이러한 전략도 좋았고 그리고 다이어의 단점을 보완하는 우파메카노의 스피드 그리고 노이어의 튀어나오는 뒷공간 커버 능력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김민재가 쉴 수 있는 경기까지 만들어졌다. 다만 오늘 경기 아쉬운 건 역시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이에요. 오늘도 후반전 거의 한 70분, 80분 이때로 넘어가니까 셀틱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올리고 전방 압박을 하니까 체력이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져요 많이. 그러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줄 때가 많은데 본인들이 주도할 때 득점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얻어맞는 경기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설프게 마지막에 올라가다가 뒷공간이 열린다거나 그래서 수비수들에게 부담감이 좀 큰 전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은 이런 마지막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공격 찬스가 왔을 때 해리케인, 무시알라, 올리세, 사네, 그나브리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수비수들의 부담감도 적어지고 수비수가 1분부터 90분까지 다 막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막아주면 막아주는 시간 동안 골을 넣어줘야지
그래야 경기가 쉽게 풀린다. 바이에른 뮌헨은 매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비수들이 좀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좀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콤파니 감독이 수비수들 탓을 안 하는 건 수비수들이 잘 막아주다가 공격에서 턴오버가 나오니까 계속 위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수비수들이 아무리 김민재랑 우파메카노라도 라인이 높을 때 모든 기회를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이 굳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탓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 라인에서의 결정력만 개선이 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은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일단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레버쿠젠전을 위해서 김민재를 쉬게 만들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토 히로키 투입하면서 이토 히로키를 데뷔를 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셀틱 원정에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16강 진출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느 정도 유리해진 상태고, 여러모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던, 경기력은 좀 안 좋았지만 얻어가는, 실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괜찮았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